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부인과의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과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서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 회진 가신 거 아냐?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 회진이 없는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도 봤다고? 나도 기구 씻으러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난 무서워서 다른 사람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까지 봤으면.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 수술을 한 후 나온 아기들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병원을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사장 귀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모처럼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높게 솟아오른 노란색 크레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장은 여느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드릴의 굉음과 인부들의 외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부모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공사장 옆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공터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공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크레인이라니 무슨 소리니?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공사장 소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있었던 사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기사를 비롯한 인부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가 입막음했는지 언론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삐 공사를 하던 크레인과 드릴, 그리고 인부들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환상을 보았던 걸까요? 하지만 죽어서도 계속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적막한 공기에 공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옥문. 지옥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 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완강한 문이 말이야. 두 개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네. 가학적인 관리인의 손에 의해 너는 그 방 특유의 한 가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고통이 생생히 느껴지도록 상처가 다시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없을 거야.
24시간의 벌을 견디고 나면 너에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지.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고는 은은한 조명의 텅 빈 방이 모습을 드러내. 언제든지 너가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회색 돌로 된 방으로 들어설 수 있어. 그 방엔 별반 특이한 건 없어. 늘 그렇듯이 두 개의 문을 빼고 말이야. 등 뒤에 있는 문이 닫히면 너의 상처는 회복되고 고통도 사그러들게 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위안할 것들은 방 안엔 없지만 끊이지 않았던 고통의 부재에서 너는 1분 1초가 마치 암브로시아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새로운 방에 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형벌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더 끔찍해졌다는 점이지. 누군가는 규칙을 알아차리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또 누군가는 바로 규칙을 알아차렸어도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의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꼴을 당하곤 해. 그들은 순식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24시간이 더욱 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모두들 이전의 형벌이 얼마나 온화했던 건지 그 회색 방에 발을 들여놓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저 회색문 너머의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지. 다음 방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몇 번이곤 산산조각이나 그들의 영혼은 이 방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박살나버린다고. 지옥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서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줄 거야. 이게 너가 선택한 지옥이란 것을 말이야. 네 번째 이야기, 폐가의 귀신.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만 폐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공포에 잔뜩 질렸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탔고 기숙사에 냅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어떻게 우리 괜히 갔나 봐. 친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복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저는 옹치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인 뒤에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쌀 먹는 귀신은 식사 잘할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요. 5번째 이야기, 인체 자연 발화. 1948년 영국의 런던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버우즈. 그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서 방에 불을 켜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는 상황을 겪은 실버우즈는 연기가 자신의 주위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로 달려가 몸을 살펴보던 그는 팔과 다리 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끼얹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 때 팔과 다리 등에서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몇 분 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욕조 밖으로 걸어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병원에 연락을 했던 실버우즈는 병원에서 인체의 내부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체의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자던 알코올 중독자 제이 캐리엇은 갑자기 복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겪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은 그의 복부 주위에 불이 붙어 그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장 물을 가져와 불을 끈 종업원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주위에 있던 캐리엇의 친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리엇을 검진한 의사가 불길이 몸 안으로부터 시작된 점이 확실하여 누군가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이 캐리엇은 며칠간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어떻게 그의 배에서 불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미스테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르아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지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당신의 몸에서 연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문제의 연기가 자신의 다리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지를 걷고 연기가 나는 부위를 본 르아크는 짙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으나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때 연기가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주위를 지나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뒤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 검진된 그의 발화 이유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의 다리에 스며들었고 우연히 바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바지를 자세히 검사를 했던 의사들은 그가 입었던 바지에서 기름과 관련된 자국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경험한 르아크는 상처가 완쾌된 뒤에도 또 한 번 인체 점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후로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발화 현상에 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프랑스 파리의 지하 납골당. 프랑스 파리시의 중심인 레알 지구 지하에는 거대한 카타콤이 미로처럼 뻗어 있다. 먼 과거 석회석 채석장으로 사용하다가 자원이 고갈돼 폐기된 지하 터널들이다. 1786년에 레알 시립 묘지에 비위생적이고 부당하게 매장된 병자들의 시신으로 인해 질병이 퍼져 고통을 받자 시 당국이 시내에 산지한 많은 묘지들을 모두 파내 유골들을 터널로 옮겨 저장하면서 납골당이 됐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터널은 전체 길이가 300km가 넘고 500에서 600만 구의 유골들이 여러 지구로 나뉘어 좁은 통로의 벽과 방에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다. 지하 납골당은 현재 14구 한 곳만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출입구는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때때로 모험을 즐기고 담력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하수구나 지하철을 통해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 중 일부는 지하 납골당 밑바닥 어디엔가 지옥과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유골들을 옮겨 터널의 납골당을 만들었는지 미스테리이고 납골당 안에서 마귀로 추정되는 괴물들이 탐험가들에게 목격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납골당을 무단 침입해 탐사하던 탐험가 한 명이 터널의 깊은 미로 한 곳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 한 대를 발견하고 수거했는데 영상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캠코더 주인이 홀로 깊은 터널을 탐사하며 촬영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촬영을 진행하며 납골당을 탐험하던 남성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후 캠코더를 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어디론가 도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동영상 속에서는 벽면의 얼굴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인은 무언가를 보고 놀라 캠코더를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괴이한 형상이 갑자기 튀어오른다. 그리고는 주인이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도주했으며 납골당에서 빠져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파리 경찰국은 캠코더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미로 탐험가들은 혹시 그가 전설에 전해오는 지옥문을 찾아다니다 지옥 문지기를 만나 기겁해 도주했거나 끌려간 것 아닌가 걱정한다. 여러 차례 납골당을 탐험해온 사람들은 주장한다. 길이가 300km가 넘고 수백 미터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 납골당을 인간이 아닌 지옥 마귀들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캠코더 기록을 보면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문이 등장하고 근처에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었던 바닥이 인간의 뼈로 이루어진 공간도 보인다. 터널 가장 깊은 지하 한 곳에 지옥문이 있고 마귀가 공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터널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고 역사상 여러 차례의 전쟁과 질병 등으로 다수가 집단적으로 사망에 매장한 시절이 있어 그때마다 터널이 연장되고 유골들이 납골당에 자연스럽게 집결된 것이라고 지옥문설을 반박했다. 또한 납골당에 자유 출입을 금지시킨 이유가 지옥문 때문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 어둡고 납골당의 여러 부분이 붕괴되어 매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값비싼 캠코더를 버리고 도주한 사람은 과연 지옥 문지기를 보고 도주한 것일까? 그가 캠코더를 포기하고 도주한 이유는 혹시 마귀가 촬영돼 무서워 그런 것은 아닐까? 7번째 이야기, 침입자.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한 층에 두세 대가 사는 작은 연립에서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이 대칭 구조라 양쪽 집 현관의 간격은 두세 뼘 남짓밖에 안 되었고 방음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옆집 현관문 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었고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나서 옆집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 소리가 계속 나서 조금 짜증났지만 옆집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에 들어가서 TV 소리만 높였습니다. 문이 고장 났으면 빨리 고치지. 방음도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무슨 민폐인가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저녁쯤 아버지가 문을 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열쇠를 안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질 않아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께선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문을 살펴보시고 바로 몇 마디 하십니다. 문이 잘 안 열렸으면 열쇠 수리를 바로 해야지. 열쇠 구멍이 싹 다 망가졌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만약 문이 열렸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8번째 이야기, 외삼촌 댁의 화장실 괴담. 평소에는 외삼촌 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댁은 여수라서 서울에서 멀거니와 입시를 준비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 선물도 보내주셔서 한번 찾아뵙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로 가는 동안 길이 많이 막혀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가는 동안에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가 계시는 걸까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외삼촌은 계셨습니다. 외숙모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있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생각해보니 모두 방에 계셨습니다. 누가 있는 걸까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 이를 보는데 순간 생각났습니다. 변기에서 문까지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앉은 채로는 절대 노크를 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다음 날에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았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만 지금도 외삼촌 댁 화장실을 생각하면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 9번째 이야기, 히치하이커. 헤드라이트가 비추기 바로 직전에 당신은 그를 발견했다. 그는 도로 옆에서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평소에 당신이라면 히치하이커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겠지만 너무나도 적막한 시골길의 분위기가 그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기엔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그의 앞에 차를 멈춰 세웠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니 얼마나 그가 고된 길을 겪어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넉마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근 몇 주 동안은 면도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당신은 창문을 내리며 그에게 물었다. 형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 남자는 누런 이빨을 보이며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당신은 GPS를 체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당신은 히치하이커에게 그곳에서 내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 또한 동의했다. 당신이 문을 열자 그는 미끄러지듯이 차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차 안에 퍼지는 냄새에 잠시나마 이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지만 당신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라곤 운전을 하는 것뿐이었다. 당신은 라디오를 틀었지만 차 안은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 가득 찰 뿐이었다.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당신은 라디오를 끄며 그에게 물었다. 제시요. 형씨는?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전부였지만 어느새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의 새 직장과 새 집, 그리고 이 도로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 멋지군요. 제시는 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도 미소를 지어 보내자 제시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백미러를 흘낏 쳐다보고는 당신의 치아가 누렇게 물들어 있는 걸 발견했다. 얼른 당신은 입을 닫았다. 내 이가 항상 저렇게 나빠 보였었던가? 길 위에 있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당신은 물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있었지.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제시는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당신은 그의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바라보며 농담을 했다. 그의 옷은 당신이 걸치고 있는 거적대기하고는 전혀 달랐지만 무엇인가 친숙함이 느껴졌다. 제시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턱수염은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면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했다. 얼굴에 가로지르는 흉터들이 옥신거렸다. 차는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제시였다. 갑자기 차는 주유소의 밝은 불빛 아래에 끼익 소리를 내지르며 멈춰섰다. 자, 도착했네요. 제시가 말했다. 당신의 작은 단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며 비명을 내질렀다. 이건 당신의 차고 당신의 삶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한 거라곤 차에서 내려 가방을 끌고 길바닥에 나가는 것뿐이었다. 행운을 빌어요. 누군가가 곧 당신을 태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제시는 차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당신은 그가 차를 몰고 떠나가는 걸 지켜본 뒤에 도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든 채 차를 태워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간호학교 괴담. 현직 간호사입니다. 간호학교를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전원 기숙사 제도의 학교였기에 뭐가 어찌되었든 선배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2학년이 주최하고 1학년이 받게 되는 담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부실과 표본실, 그리고 영안실을 순서대로 도는 거죠. 각 방에는 미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놓아두기에 그걸 가져와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선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1학년 때는 호되게 당했었죠. 해부실이나 영안실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표본실은 진짜로 오싹했거든요. 표본실에는 포르말린 속에 담긴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각 한 구씩 있었고 기형 하나 반으로 잘린 태아 시체도 있었습니다. 반쯤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실은 매년 조금 눈에 띄는 1학년이 있으면
그 한 명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만들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뻤던 K가 그 대상이 되었죠. K는 아무것도 모른 채 표본실에 들어가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리 없죠. 어쩔 수 없이 영안실에 갔다가 두 장만 들고 결승점으로 갔답니다. 당연히 선배들한테서는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끝내 화가 난 K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푹푹 찢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앞을 막아섰고 끝내 표본실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서 문을 열어줬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2학년들은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그 꾸지람도 K 때문이라며 오히려 K를 더 괴롭혀댔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K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K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선배 3명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난 척 하던 선배는 계단에서 떨어져 양 다리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1학년들 사이에서는 K가 선배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 나돌았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밝혀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와 가장 사이가 좋던 S가 선배들의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K에게 건네주던 게 발각된 거죠. 진짜로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보자 무서워진 S가 사감과 상담하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과 S 선배는 K네 집으로 사과를 하러 갔답니다. 하지만 K는 이전과는 달리 끔찍하게 야위어 눈만 퀭하니 치켜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담력 시험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